이번 영상에서는 재고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하려면 단순히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출고되었는지, 수요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특정 시점에 갑자기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품절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의 핵심 흐름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재고 통계의 목적입니다. 재고 통계는 수요 예측, 서비스 수준 관리, 재고 자산 효율화, 물류비 절감,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활용됩니다. 둘째, 재고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모집단, 표본, 통계량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히스토그램으로 수요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요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지, 오른쪽 꼬리가 긴지,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정규 분포와 재고 수요의 기본 가정입니다. 안전재고와 서비스 수준, 집값은 정규 분포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다섯째, 표준 편차와 자유도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요가 평균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여섯째, 데이터가 부족할 때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즉 범위를 활용해 표준 편차를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입니다. 집값은 특정 수요가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개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고 관리는 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데이터로 위험을 계산하고 의사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통계 이론보다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재고 통계의 첫 번째 목적은 수요 예측과 서비스 수준 최적화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적게 팔리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많이 출고됩니다. 이때 과거 출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미래 수요의 평균과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나 첨도가 높은 품목은 갑작스러운 대량 출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기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재고를 적절히 높여 품절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재고 자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 잠겨있는 현금입니다. 제품은 창고에 있지만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 통계는 어떤 품목이 빠르게 회전하는지, 어떤 품목이 장기채화 재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잘 팔리는 품목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움직이지 않는 품목은 처분하거나 발주를 줄여야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재고에는 구매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비, 보험료, 진부화 비용, 입출고, 처리비, 창고 공간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재고가 많으면 품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보관비가 증가하고 재고가 너무 적으면 품절과 긴급 운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EOQ, 즉 경제적 주문량 같은 분석을 통해 적정 발주량과 발주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급업체 납기 지연, 수요 급증, 생산 차질 같은 외부 충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드타임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재고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물류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재고 데이터는 현재 물류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건강검진표와 같습니다. 전산재고와 실물재고 차이, 입출고, 오류, 비효율적인 동선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고 통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집단, 표본, 통계량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1년 전체 출고량, 전체 고객 주문량, 전체 생산 루트가 모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집단 전체를 항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뽑아 분석합니다. 이 일부 데이터가 표본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출고 데이터가 모집단이라면 최근 3개월 출고 데이터는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로트 전체가 모집단이라면 그중 일부 검사 대상이 표본이 됩니다. 표본을 분석해서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같은 값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본을 왜 뽑느냐입니다. 표본을 뽑는 이유는 전체 상태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로트 전체를 검사하지 않고 일부 샘플을 검사해 전체 품질을 추정합니다.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부 기간의 출고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평균 수요와 수요 변동성을 추정합니다. 이때 표본이 편향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행사 기간만 표본으로 잡으면 평균 수요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기만 잡으면 안전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
즉 가능한 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 통계의 목적은 결국 과거 출고와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 수요의 평균, 변동성, 이상치, 품절 위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재고, 발주점, 발주량, 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재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도구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수요가 어느 구간에 많이 몰려 있는지, 전체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줍니다. 숫자 표만 보면 잘 보이지 않던 수요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분포의 모양입니다. 분포가 좌우대칭에 가깝다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안전재고 계산식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즉 평균, 표준 편차, 집값을 이용해 서비스 수준별 안전재고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오른쪽 꼬리입니다. 오른쪽 꼬리가 길다는 것은 평소에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가끔 대량 출고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루 100개 정도 출고되는데 특정 고객 주문이나 행사 때문에 500개가 출고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만 보고 재고를 운영하면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재고를 상향하거나 대량 주문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봉우리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히스토그램에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면 하나의 수요 패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군별, 요일별, 시즌별 수요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평균 내는 것보다 고객군이나 기간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치입니다. 이상치가 있으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안전재고도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치가 행사, 긴급 주문, 일회성 출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이상치를 그대로 반영하면 불필요한 재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재고 정책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단도구입니다. 정규분포는 재고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정규분포란 수요가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가정입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수요는 평균 근처에 있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규분포의 특징은 좌우대칭입니다. 가운데에는 평균이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한 모양을 가집니다. 이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개라고 하면 대부분의 월 판매량은 900개에서 1100개 사이에 몰려있고 500개나 1500개처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전재고, 서비스 수준, 집값 계산은 이 정규분포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서비스 수준 95%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수요 변동에도 불구하고 100번 중 95번은 품절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필요한 안전재고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집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거나 특정 고객 주문에 따라 한 번씩 크게 튀거나 계절성이 강한 품목은 정규분포 가정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스토그램을 보고 분포의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분포는 완벽한 현실 설명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재고 위험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분포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정규분포에 가까운지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요가 평균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평균 수요가 같더라도 표준 편차가 다르면 재고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품목과 비품목의 월평균 수요가 모두 10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어품목은 매월 950개에서 1050개 사이로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비품목은 어떤 달은 500개, 어떤 달은 1500개가 출고됩니다. 평균은 같지만 비품목이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먼저 각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봅니다. 이 차이를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를 그대로 더하면 양수와 음수가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편차 제곱의 합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곱근을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여기서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보통 n이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평균을 이미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 숫자의 합이 10이고 평균이 3.33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에 두 숫자가 정해지는 순간 마지막 숫자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즉, 세 개 데이터가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재고 관리에서 표준 편차는 안전재고 계산의 핵심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크면 수요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큰 품목은 같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안전재고가 필요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평균 낸 값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표준 편차가 원래 데이터와 같은 단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요량 단위가 개라면 표준 편차도 개 단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이상치가 들어가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그 결과 안전재고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량이 1, 1, 2, 3, 1, 3처럼 작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도 낮고 표준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7은 다른 값들과 비교해 매우 큰 수요입니다. 이 값 하나 때문에 평균도 올라가고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도 커집니다. 그 결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게 증가합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수요라면 안전재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 고객이 불규칙하게 대량 주문을 한다면 그 자체가 수요 특성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 긴급 출고, 시스템 오류, 잘못 입력된 데이터라면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값을 그대로 넣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안전재고가 과도하게 커져 재고자산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재고를 계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상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치는 제거할 수도 있고 별도 수요로 분리할 수도 있고 특정 이벤트 수요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기 전에 그 숫자가 실제 반복 가능한 수요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제품이거나 판매 이력이 짧거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거나 과거 데이터가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 편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이 방법이 범위 기반 표준 편차 추정법입니다. 범위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의 최소값이 80개이고 최대값이 140개라면 범위는 60개입니다. 이 범위를 이용해 표준 편차를 어림잡는 방식이 레인지 룰 오브 썸입니다. 이 방법은 정규분포의 경험적 규칙에 기반합니다. 정규분포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에서 3표준 편차 범위 안에 약 99.7%의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를 약 6표준 편차로 보고 표준 편차를 범위 나누기 6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알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사는 비교적 적은 수의 데이터, 예를 들어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추정법입니다. 반면 R6은 매우 큰 데이터셋에서 거의 모든 값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보수적인 방식입니다. 재고관리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최대값이 일회성 이상치라면 표준편차 추정값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 기반 추정법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 뒤에도 계속 사용하는 최종 방법은 아닙니다. 이번 페이지는 표준편차를 빠르게 추정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복잡한 계산보다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한 뒤 적절한 개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표준편차를 근사적으로 구합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첫째, 최대치와 최소치를 찾습니다. 둘째, 최대치에서 최소치를 빼서 범위를 계산합니다. 셋째, 데이터 수와 분포 과정에 따라 적절한 개수를 적용합니다. 넷째, 그 결과를 표준편차의 근사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최근 수요가 최소 100개, 최대 180개라면 범위는 80개입니다. 데이터가 적고 대략적인 안전재고 산정이 필요하다면 알사를 적용해 표준편차를 약 20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대부분의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R6을 적용해 약 13.3개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엑셀에 전체 데이터를 입력해 표준편차를 계산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대략적인 수요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초기 재고 설정, 긴급한 발주점 설정, 데이터가 부족한 품목의 임시 안전재고 산정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만 보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상치가 포함되면 추정값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최대값이 정상적인 수요인지, 최소값이 일시적인 결품이나 운영 중단 때문에 발생한 값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위 기반 표준 편차 추정은 빠른 판단을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실제 재고 정책을 고도화하려면 충분한 출고 데이터를 확보한 뒤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값은 특정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 단위로 표현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수요가 평소보다 얼마나 특이한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집값이 0이면 평균과 같은 위치입니다. 집값이 1이면 평균보다 1표준 편차 높은 값입니다. 집값이 -1이면 평균보다 1표준 편차 낮은 값입니다. 집값이 2이면 평균보다 2표준 편차 높은 값으로 상당히 높은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2이면 평균보다 2표준 편차 낮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판매량 평균이 1000개이고 표준 편차가 200개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월의 판매량이 1400개라면 평균보다 400개 높습니다. 이것을 표준 편차 200개로 나누면 집값은 2가 됩니다. 즉 해당 월의 판매량은 평균보다 2표준 편차 높은 수준입니다. 정상 범위의 상단에 해당하지만 이례적 수요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값의 장점은 서로 다른 품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품목은 평균이 1만 개이고 비품목은 평균이 500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량 차이만 보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사용하면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집값을 이용해 이상 수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2 이상이면 평소보다 높은 수요로 보고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고객의 주문인지, 행사 때문인지, 계절성인지, 반복 가능한 수요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일회성이라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은 단순한 통계값이 아니라 수요의 위험도를 읽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집값을 서비스 수준과 품절 위험에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서비스 수준은 고객 수요를 품절 없이 충족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준 95%는 100번의 수요 중 95번은 품절 없이 대응하고 5번 정도는 품절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집값은 달라집니다. 서비스 수준 90%의 집값은 약 1.28입니다. 이 경우 품절 위험은 약 10%입니다. 서비스 수준 95%의 집값은 약 1.65입니다. 품절 위험은 약 5%입니다. 서비스 수준 97.5%의 집값은 약 1.96입니다. 품절 위험은 약 2.5%입니다. 서비스 수준 99%의 집값은 약 2.33입니다. 품절 위험은 약 1%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안전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재고는 일반적으로 집값 곱하기 수요 표준 편차 곱하기 리드타임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즉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집값이 커지고 수요 변동성이 크면 표준 편차가 커지며 리드타임이 길어질수록 안전재고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품목이라도 서비스 수준을 90%에서 99%로 올리면 필요한 안전재고는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은 무조건 높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품절 비용이 큰 핵심 품목은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적용하고 재고 부담이 큰 저회전 품목은 낮은 서비스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 관리해야 합니다. 집값은 품절 위험을 숫자로 관리하게 해줍니다. 감으로 재고를 조금 더 가져가자가 아니라 품절 위험 5%를 목표로 집값 1.65를 적용하자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고 통계의 핵심은 평균, 표준 편차, 분포, 이상치, 집값을 연결해 안전재고와 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고 관리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 운영하는 것입니다.